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난줄기를 한번 천천히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민을 생각하시면서 그 일기를 읽어보시면 아마도 그 일기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민식과 김병민의 그 차이, 그 기록은 바로 이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 어렸을 때 동네 형이 바로 서해 유성룡입니다. 그분이 남긴 이순신 장군의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의 용모는 단아하여 마치 수양하는 선비 같다. 그게 바로 표준영장에 나와 있는 그 이순신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순신 장군을 한산도에서 직접 만난 이 고상한 선생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언론과 지모는 과연 난리를 평정할 만한 재주였으나 얼굴이 풍만하지도 후덕하지도 못하고 관상도 입술 뒤집혀서 복이 있는 장수는 아니로구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옆에 분들 보시면 다 멋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제 모습 보시면 깡마르고 이 상태 되게 안 좋잖아요. 이런 상태의 모습하고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약간 보통 사람보다는 잘생겼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죠. 얼굴이 번듯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얼굴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껍질, 내면은 아름답고 내면은 아주 튼튼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겉모습은 다른 사람이 약간 부족했던 사람처럼 추정이 됩니다. 그 부족한 그 겉면을 이순신 장군은 내면을 갈고 닦으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컴플렉스를 자기 자신의 무기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고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고치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는 것, 그게 바로 이순신 방식입니다. 이순신의 승리하는 방식이 얼굴,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게 바로 이순신의 불패 전략의 첫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윤유라는 분, 맨 밑에 있는 저 윤유 선생은 누구냐면 윤유 선생의 아버지의 첩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소실에서 난 딸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부인이 정실 부인인 상주방 씨, 그리고 또 해주호 씨, 이렇게 첩이 하나 있습니다. 난줄기에는 이렇게 첩을 또 다른 첩이 있는 것처럼 많이 말씀하시는데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첩은 한 분입니다. 그 첩에서 난 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첩에서 난 딸이 바로 이 윤유 선생의 아버지의 소실입니다. 이 시대에는 첩에서 난 사람은 다 소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법적으로. 정실 부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윤유 선생이 바로 자기의 작은 어머니가 이순신 장군의 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순신 장군을 궁금해하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전기를 씁니다. 그 전기에 쓸 때 자기가 이순신 장군의 집안 사람들 만나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안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큰 체구의 용맹이 뛰어나고 붉은 수염에 담기가 있는 사람, 평상시에도 본디 비분관계하여 적을 죽이면 반드시 간을 취했다. 살벌하죠. 수염이 빨갛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수염 빨간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염이 빨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난 최민식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장비 스타일.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체격도 되게 좋고 저처럼 이렇게 깡마르는 게 아니라 몸이 되게 좋은 사람.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고상원 선생이 만난 이순신은 이 시기에 이순신 장군이 전염병에 걸려서 40일 가까이 고생을 하세요.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토병이 들어옵니다. 그게 전염병이 창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국제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일본하고 싸웠지만은 바로 명나라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명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 들어왔고 일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 나라 군대가 죄다 다 전염병에 서로 전염병을 주고받으면서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순신 장군도 전염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할 때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고상한 선생이 봤을 때는 정말 이 겉모습이 상태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바로 이 고상한 선생의 이야기고, 이윤희 선생은 그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군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 타고 팔 쏘고 싸움을 해야 되는 장수가 저처럼 이렇게 휘적 말라가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장수는 기본적으로 체격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우람했을 겁니다. 조선시대 태종 때 장수 한 분의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태종 때인가 장수인데, 지금을 치면 그분이 한 별 3개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 미라로 키를 역추정을 했더니 2m 20입니다. 물론 작은 장수도 계셨어요. 근데 2m 20인 장수가, 이 미라가 발견됐거든요. 그게 뭘 얘기를 하겠어요? 이 시대에 기본적으로 군인, 무과급제한 사람들은 힘이 다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김덕령 장군 아시죠? 임전하는데 그 의병장 하시다가 반역죄 잘못 걸려서 돌아가신 그 김덕령 장군도 돌아가시고 나서 70년대 미라로 발견되셨거든요. 무덤을 이장하려고 봤더니 이 양반이 한이 맺혀서 그런가 미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그 미라로 키를 역추정을 해봤더니 165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김동영 장군 같은 경우는 그 당 선조실록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씨름 선수였어요. 힘이 무지무지 좋았던 씨름 선수가 바로 김동영 장군이었고, 키는 작았지만 이 시기에 조선시대 평균 성인 남자의 그 키가 얼마냐면 164 정도 됩니다. 우리 불과 몇십 년 전에 성인 남자 평균 키랑 똑같아요. 그런 시기에 이순신 장군의 이 모습, 윤희 선생이 얘기했던 거는 키가 최소한 175 이상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순신은 선비처럼 곱상한 이순신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글을 썼기 때문에, 일기를 쓰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곱상한 선비일 수 있겠지만은, 이 윤희 선생의 기록이나 고상한 선생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최민식 같은 그런 이순신이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을 실제 목격을 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그림입니다. 그것이 수백 년 동안 계속 낡아지면 새를 그리고 낡아지면 새를 그려져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초상화인데, 이 초상화는 최민식 씨하고 닮았죠. 김명민하고는 전혀 안 닮았죠. 바로 이 계열이 그 최민식의 계열이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근데 인터넷에 보면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모자, 이거 터로 때문에 이게 무슨 몽골 사람처럼 이상한 모자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모자는 이염이라는 방한모입니다. 방한모. 이 당시 시기에 그 방한모를 썼거든요. 그리고 털옷을 입었고. 근데 아마도 이순신 막하 승병이 그렸다라고 전해지는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거는 바로 한겨울입니다. 음력 11월 19일이면은 바다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당연히 방한모를 썼고 털옷을 입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 돌아가기 전에 목격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 그림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이 전래 과정이 불분명해요. 이게 지금 현재 동아대 박물관에 있는데, 저 그림이 입수된 경로들이 불분명하고 그동안 소장됐던 이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신뢰를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이 모자는 조선시대 이염이라는 그 모자고, 털옷을 입었고 한 이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한겨울에 전투 직전에 이렇게 옷을 입고 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은 심지어 안중직 선생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리고 또 1928년, 27년 여수 한산도에 있던 이순신 장군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들은 바로 김명미 스타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상화. 현재 표준 영장이 바로 기원이 바로 이 그림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림들을 김은호 선생이 참조를 하셔서 이렇게 그리셨던 것 같아요. 보면 비슷하죠. 이 그림들이 넘어가서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림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난주일기입니다. 난주일기는 다이어리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게 바로 난주일기고, 이건 임진장초란 이순신 장군의 보고서 모음집입니다. 저 임진장초는 이순신 장군 친필은 아닙니다. 본인이 썼지만 다른 분이 다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친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저 보고서에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전투를 했고 어떻게 자신의 군사와 백성들을 먹여 살렸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한 길은 뭐냐면 난중일을 통해서 평범한 나와 평범한 이순신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과, 또 하나는 경영자 이순신, 전투하는 이순신, 행정가 이순신을 만날 수 있는 이 임진장초를 만나는 두 방식입니다. 난줄기는 시중에 되게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두꺼운 책을 사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임진장초는 그렇게 예전에 번역된 책들이 일부 나와 있는데,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서 그 이순신 장군을 만나시면 됩니다. 일기는 전체가 7년간의 일기라서 7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해 기록이, 일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조 때 편찬된 이충목원 전사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실물 일기가 한 권이 사라졌고, 재밌는 거는 1597년 명랑해전 때 그 해의 일기는 2권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기는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 학계 분들은 뭐 정유년 1, 정유년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유년 2는 정유년 1보다 상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복기를 해갖고 내용을 자세하게 쓴 게 바로 정유년 2라고 보여지거든요. 7권이 남아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현존하는 거는 6권이고, 이충모 전세에는 7권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충모 전세에는 이 실제 본인이 쓴 일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누락이 많이 됩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뭐 원균장을 비판하거나 이런 장면들은 그 국가가 편찬을 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많이 누락을 해서 이순신 장군의 진짜 면모는 잘 안 보여요. 굉장히 건조한 게 바로 국가에서 발행한 거고, 본인 거는 굉장히 자세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난줄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하늘을 감동시킨 이순신의 불패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불패 전략, 하늘을 감동시켰다는 게 뭘까? 전에 제가 이순신 장군을 8년 정도, 7년, 8년 정도를 공부를 계속하고 책을 써왔는데, 3글자로 이순신 장군을 정리했습니다. 3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순신을 정리할 수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의문을 가지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3글자면 이순신 장군을 설명할 수가 있구나. 첫 번째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참진자. 두 번째 글자는 여기 나아갈 진짜. 세 번째 글자는 다할 진짜입니다. 저 이야기는 뭐냐면, 참진짜, 참된 사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늘마저 감동할 수 있는 사람,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작년에 했던 그 영화 명랑, 그 기적을 만든 게 바로 하늘을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전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나아갈 진짜는 이순신 장군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늘 부하와 백성과 군사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갔습니다. 넘어져도 미래로 갔습니다. 과거로 간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동료들, 이순신 장군의 백성과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이순신 장군은 늘 다른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또 한 글자, 다할 진짜입니다. 이 다할 진짜는 뭐냐면, 제가 사실 찾아낸 거는 위에 나와 있는 참진짜도 아니고 이 나아갈 진짜도 아닙니다. 제가 난줄기에서 발견했고 이순신 장군의 보고서에서 발견된 글자는 다할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때 그 다하다가 바로 이 다할 진짜입니다. 이 다할 진짜는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전투를 하기 전날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해서 적을
쏘아 죽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정말 뭘까라는 그 고민을 던져주는 글자가 바로 이 다할진자였고, 저는 이 다할진자를 통해서 나머지 두 글자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참진자와 나아갈 진자. 그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 삶이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다. 불패의 명장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죽도록 자기의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죽도록 노력해서 이겨내면서 자기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출세가 아니라 모두의 성공,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미래를 지향한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 세 글자, 참진, 다할진, 나아갈 진짜. 저도 늘 반성합니다. 매일매일 반성을 합니다.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상유십입니다. 명랑해전 그 전에 원균 장군이 칠천장에서 패전하고 배설 장군이 12척을 이끌고 나와서 인계한 그 12척 선조임금이 얘기합니다. 조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수군이 망했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할 때 한산도에는 배가 최대 180척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180척 정도, 최소 한 150척 정도 되겠지만 거기에서 남아있는 배는 12척입니다. 150척이든 180척이든 10배가 줄어버린 겁니다. 12척이면. 그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얘기합니다. 더 이상 수군을 유지할 수 없다. 육지로 올라가서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쓴 보고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난주일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 보고서에도, 현존에 남아있는 보고서에도 안 나오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순신 장군의 최초의 전기를 이제 이순신 장군 조카가 썼는데, 진중에서 왔다 갔다 하던 조카가 최초의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에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완전히 군 전체가 절단이 났는데, 그리고 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수군, 해군 하지 말고 육군하고 합류하라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그 12척을 갖고 있으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에게 전선이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죽을 힘으로 막아 지키면 오히려 해낼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은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얘기를 수없이 하지만 다 잊어도 좋다. 이순신 장군 책이 수없이 많지만 그 책을 다 안 읽어도 좋다.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필사직생, 필생직사, 이런 얘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드시 죽고 살고 이런 식의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얘기합니다. 신에게 전선이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12척 밖에도 아니고 아직도 12척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덜났는데 150척, 180척에서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 망했잖아, 너. 니들 절단 났잖아, 끝났잖아. 니들 죽어도 안 되잖아. 12척 갖고 뭘 할 건데. 니들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할 때 이순신 장군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12척이나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밖에가 아니라 12척이나 그것도 아직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순신.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직도 12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니까 신이 죽지 않는 한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에게는 12척 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12척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갔을 때, 그때라도 남아있는 여러분만의 12척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12척이 있습니까? 나의 12척을 이 이순신 장군의 이 12척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나의 12척. 이순신 장군은 물리적인 배 12척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의 12척, 나의 진짜 12척은 뭘까?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에조차 분명히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12척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12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12척을 이 이순신 장군의 이 아직도 12척이나 라는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12척. 저도 늘 고민합니다. 나의 12척은 뭘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사람, 가족, 경력, 과거, 나이, 모든 게 다 되겠죠. 하지만 그 12척을 생각해 본 사람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삶이 달라질 겁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의 12척을 고민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그 12척이 여러분에게 120척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12척, 이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그 12척을 한번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12척이 뭘까? 오늘 이 순간으로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작은 이순신, 위대한 영웅 이순신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작은 이순신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순신으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의는 여기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